82세의 다이아나 로스는 팬들이 상상도 못할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02년 그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정 허용치의 2배에 달하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개적인 수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디트로이트에서 살해당했고 동화 같았던 결혼 생활은 생방송 도중 이혼 소식을 접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수만 해온 히트곡을 남긴 전설적인 스타 다이애나 로스는 이제 명성이 해결해줄 수 없었던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이애나 로스의 가슴 아픈 실제 삶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다이애나 로스의 이야기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바꾼 단순한 실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1944년 3월 26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녀에게 다이앤 어네스틴 얼 로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출생증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이앤이 아닌 다이애나로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사소한 서류상의 오류였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 이름에는 특유의 우아함과 힘이 있었고 마치 그녀의 미래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듯했습니다. 다이애나 로스라는 이름은 곧 1억 장이 넘는 음반에 등장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잡지 표지를 장식하며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도 새겨질 것입니다. 다이애나 자신도 이 작은 사고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이 되었는지 종종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에어데온 이들은 그것이 운명이라고까지 믿었다. 마치 그 이름이 훗날 디트로이트의 여왕이 될 소녀를 위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다이애나의 어린 시절은 그녀가 살았던 곳과 주변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녀의 집은 디트로이트 북쪽 지역인 벨몬트 스트리트 6335번지에 있었다. 바로 옆집에는 훗날 디트로이트의 전설이 될 소년이 살고 있었다. 윌리엄 스모키 로빈슨. 두 가족은 매우 가까웠습니다. 다이애나와 스모키는 함께 놀고 노래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둘 다 언젠가 유명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둘은 성공을 꿈꾸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은 오랜 세월 지속된 깊은 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스타가 된 후에는 세상의 비밀스러운 로맨스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애음악과 고난으로 가득한 동네에서 자라면서 두 사람은 성공에 필요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7살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어네스틴이 결핵에 걸려 위독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결핵은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다이애나와 형제자매들은 집을 떠나 엘라베마주 베세머에 있는 친척 집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역경에 정면으로 맞서는 법을 배웠고 그 강인함은 그녀가 꿈을 쫓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1958년 그녀의 14번째 생일에 가족은 브루스터 더글러스 주택단지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험난한 곳이었다. 건물들은 비좁았고 범죄와 가난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다이애나에게 빈민가는 꿈이 싹 트는 곳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을 벗어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플로렌스 벨러드와 메리 윌슨처럼 빈민가에 살던 다른 아이들도 같은 꿈을 꾸었다. 그들은 곧 그녀와 함께 스타데움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험난한 세상은 그들을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더 나은 노래를 부르고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다. 1959년 다이애나는 겨우 15살이었지만 이미 큰 꿈을 꾸고 있었다. 그해 그녀는 메리 윌슨, 플로렌스 벨러드, 베티 맥클론과 함께 프라임스라는 그룹을 결성했다. 그들은 훗날 템테이션스가 되는 그룹 프라임스의 여성 버전이 되고 싶어 했다. 아이소녀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씩 연습하고 재능 경연 대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폭스 극장에 몰래 들어가 스타들의 공연을 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음표, 모든 동작을 하나하나 흡수했습니다. 성공을 갈망했고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 그들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모트타운 레코드의 베리 고디를 찾아가 계약을 요청했습니다. 고디는 그들의 재능을 알아봤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포기했겠지만 다이애나와 그녀의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노래하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작은 레이블에서 싱글을 녹음하고 모타운 레코드의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다이애나는 고디가 자신들의 노래를 들어주기를 바라며 히츠빌 USA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1월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고디가 그들과 계약한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화가 더 있었습니다. 고디는 프라이메이트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요청했습니다. 소녀들은 목록을 만들었지만 고디는 슈프림스를 선택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처음에는 그 이름이 너무 거창하게 들린다고 생각해서 좋아하지 않았지만 God 그 이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1961년 3월 그들은 슈프림스라는 이름으로 첫 싱글을 발표했습니다. 성공은 곧바로 찾아오지 않았지만 1964년에는 첫 번째 1위 히트곡인 Where Did Our Love Go를 내놓으며 그룹 이름과 다이애나 그리고 그녀 자신은 미국 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1964년 8월 슈프림스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타운 레코드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8개의 싱글을 발표했지만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을 히트곡 없는 슈프림스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들이 원래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던 노래를 녹음하면서 바뀌었습니다. Where Did Our Love Go는 빌보드 핫100 차트 정상에 올랐고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2주 동안 1위를 유지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노래가 원래는 모타운 레코드의 다른 그룹인 마블스에게 제안되었던 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노래가 유치하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어요. 슈프림스도 원하지 않았죠. 메리 윌슨조차도 거절하려고 했지만 모타운 레코드는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모타운의 아이펙터 마이크 발바노가 발을 구르는 소리가 더해진 단순한 비트가 귀에 쏙 들어왔고 그 노래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그들에게 첫 번째 넘버원 히트를 안겨주었고 이후 5곡 연속 넘버원 히트를 기록하는 시작이 되었어요. 아이노라에는 다이애나 로스를 그룹의 스타로 만들었고 모타운 레코드가 크로스오버 스타를 배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 노래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어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노래 500곡의 이름을 올렸고 후세대를 위해 국립음반등록부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슈프림스는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부터 1969년까지 그들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총 12번이나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걸그룹 중 그 이전에는 그런 기록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Where Did Our Love Go로 시작되었고 이후 Baby Love, Come See About Me, Stop in the Name of Love, You Can't Hurry Love 등 수많은 히트곡이 쏟아졌습니다. 그 당시 그들보다 더 많은 음반을 판매한 그룹은 비틀즈뿐이었습니다. 슈프림스는 매년 최소 한 곡 이상의 1위 곡을 배출했습니다. 영국 밴드들의 열풍 속에서도 내 600만 장 이상의 싱글을 판매했고 그중 400만 장은 미국에서 팔렸습니다. 5년 연속 1위라는 기록은 걸그룹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악을 만드는 것을 넘어 여러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미국이 시민권 문제로 격동하던 시기에 슈프림스는 아름다움 성공,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타운 레코드의 최고 인기 그룹이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여성 그룹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야 머라이어 캐리가 그들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화려함 이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로스가 서서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메리 윌슨이나 플로렌스 벨로드에게 던져질 질문들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경에는 친구들이 알던 이름인 다이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이애나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른 멤버들보다 더 많은 출연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모타운 레코드의 수장인 베리 고디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무대 중앙 자리를 요구하는 등 눈에 띄려고 애썼고 때로는 고디와 단둘이 공연장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룹의 결속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메리 윌슨은 나중에 다이애나가 항상 스타가 되기를 원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순간이 찾아왔다. 1967년 그룹 이름은 공식적으로 다이애나 로스 앤 더 슈프림스로 바뀌었다.
베리 고디는 스모키 로빈슨 앤 더 미라클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잔인하게 느껴졌다. 메리와 플로렌스는 마치 자기 그룹에서 백업 가수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플로렌스 벨로드는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불운한 밤 이후 신디 버드송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플로렌스는 후임자를 위해 준비된 여분의 드레스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차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이아에나가 곧 솔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1970년에 그녀는 솔로로 데뷔했습니다. 메리 윌슨은 나중에 그룹 이름을 바꾼 것이 그들에게 일어난 최악의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은 그들의 단결력을 깨뜨리고 일련의 불화와 탈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이애나 로스의 슈퍼스타로 가는 길은 비밀 야망 그리고 복잡한 관계들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모타운 레코드의 강력한 설립자 베리 고디와의 비밀스러운 불륜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로스가 슈프림스의 빛나는 얼굴로 떠오르던 1960년대 중반 고디가 여전히 기혼자였던 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가해인적인 인연을 넘어 음악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모타운 레코드 관계자들은 로스의 매력과 고디와의 친밀한 관계가 그녀의 성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디 자신도 두 사람이 성공에 대한 갈망이 강한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고디가 그룹 이름을 다이애나 로스 앤 더 슈프림스로 바꾸면서 세상은 그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었다. 모타운 레코드는 그 덕분에 더 높은 개런티를 받을 수 있었고 로스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스타로 발돋움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부 관계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1970년 8월 14일 로스는 딸 론다를 낳았다. 로스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지만 론다의 친아버지는 고디 로스였다. 아이 사계오는 단순한 소문을 불러일으키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타운 레코드의 권력 구조를 뒤흔들었고 로스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그녀의 밴드 동료들은 밀려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는 1963년 7월에 일어났습니다. 한때 슈프림스를 이끌었던 플로렌스 벨러드가 밴드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로스가 중심이 되면서 벨러드는 우울증, 알코올 중독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모타운 측은 그녀가 단순히 지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진실은 훨씬 더 가혹했다. 베리 고디는 1967년 6월 라스베이거스에서의 마지막 공연이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탓에 이미 신디 버드송을 그녀의 후임으로 정해놓은 상태였다. 발라드의 운명은 그렇게 결정되었다. 7월 1일 24번째 생일을 맞은 바로 다음 날 발라드는 공연을 위해 나타났지만 너무 취해서 끝까지 공연을 하지 못했다. 고디는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새소리라는 단어를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었다. 발라드는 어쩔 수 없이 약 13만 9천 달러, 현재 가치로 100만 달러 이상의 일회성 계약금에 서명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계약으로 그녀는 미래의 수입은 물론이고 슈프림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리조차 빼앗겼다. 그녀의 솔로 활동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가난에 허덕이다가 불과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은 잔혹한 처우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눈부신 미소 뒤에 숨겨진 다이아애나 로스의 야망은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밴드 동료였던 메리 윌슨은 로스가 어떻게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했는지 회상했습니다. 로스는 다른 멤버들이 어떤 옷을 입을지 알아낸 후 자신보다 더 화려한 옷을 골라 입곤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팔을 뻗어 다른 멤버들의 시선을 가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의상을 공유하는 것을 거부했고 고디에게 달려가 불평하며 그와의 특별한 유대감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로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른 그룹들의 공연을 관찰하고 그들의 춤 동작을 외워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슈프림의 공연에서 사용했다. 이러한 관심에 대한 갈망은 깊은 균열을 일으켜 그룹을 해체시키는 데 일조했다. 로스의 영향력은 고디에게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혼자인 스모키 로빈슨과도 비밀리에 불륜 관계를 맺었다. 로빈슨은 나중에 그 관계가 1년 동안 지속되었고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스는 그의 아내를 존중했기 때문에 관계를 끝냈다. 또한 유명 작곡 듀오
브라이언 홀랜드와의 로맨스에 대한 소문도 있었다. 이러한 관계들은 단순한 사랑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로스에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향력을 부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이러한 관계를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이용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이아나 로스의 슈프림스 마지막 공연은 1910년 1월 14일 라스베이거스의 뉴 프론티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공연은 밤 11시 54분에 시작하여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액석은 마빈 게이와 스모키 로빈슨 같은 스타들로 가득 찼다. 트리오는 마지막으로 히트곡들을 불렀고 마지막 곡은 Someday We'll Be Together였다. 아이러니하게도 I 노라에는 윌슨이나 버드송이 녹음에 참여하지 않았던 곡이었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로스는 진 테러를 새로운 리드 보컬로 소개했다. 불과 6일 후 그녀는 첫 솔로 싱글을 녹음했다. 그 순간은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로스가 1970년 7월에 Ain't No Mountain High Enough를 발표했을 때 이 곡은 전 세계를 강타했다. 고디는 이 노래의 잠재력을 의심했지만 라디오 DJ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을 틀었다. 밴드들도 이 노래를 좋아했다. 그리고 1970년 9월 19일 이 곡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3주 동안 차트 정상에 머무른 이 노래는 로스에게 첫 그래미상 후보 지명을 안겨주었고 모타운 레코드가 그해 차트를 석권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18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며 로스가 슈프림스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첫 솔로 콘서트는 1970년 3월 8일 매사추세츠주 프레밍햄에 있는 시저스 몬티첼로에서 열렸습니다. 그 공연은 그녀의 대규모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앞두고 치러진 중요한 시험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공연의 녹음본은 물론이고 주목할 만한 불법 복제본이나 사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미스터리는 그녀의 초기 솔로 활동에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팬들은 그날 밤의 소리와 모습이 어떠했을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이애나 로스가 1972년 영화 레이디 싱스 더 블루스로 처음 스크린에 등장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슈프림스 리드 싱어로 유명했던 로스는 순식간에 빌리 홀리데이로 변신했습니다. 그녀는 연기 경력이 전혀 없었지만 강렬하고 가슴 아프며 잊을 수 없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 연기는 너무나 훌륭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외면할 수 없었고 1973년 제4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은 할리우드를 뿌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뮤지컬 카바레로 수상한 라이자 미넬리와 경쟁했지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로스의 연기였다. 영화는 총 5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녀의 수상이었다. 영화계는 다이앤 캐럴이나 시실리 타이슨 같은 배우가 그런 역할을 맡을 거라고 예상했었다. 하지만 로스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흑인 여배우들의 기준을 높였고 앞으로 화려한 영화 경력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이 그녀가 받은 유일한 오스카상 후보 지명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후 로스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닥쳐왔고 그 사건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1916년 2월 플로렌스 벨러드가 불과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슈프림스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자랑했던 발라드의 삶은 영광에서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1967년 그룹에서 쫓겨난 후 그녀는 가난 모타운 레코드와의 법적 분쟁, 그리고 내면의 고통과 싸웠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쌓이는 관상동맥 혈전증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고통에 짓눌린 삶이었던 것입니다. 로스가 애뉴베슬 침례교회에서 열린 벨러드의 장례식에 도착했을 때 약 5,000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일부는 그녀에게 술을 건네며 플로렌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그녀에게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는 안으로 들어가 벨러드의 가족들과 함께 앉아 막내딸 리사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을 담은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영화는 두 여성이 공유했던 깊은 슬픔과 복잡한 관계를 잘 담아냈습니다.
레이디 싱스 더 블루스의 성공 이후 로스는 더 높은 목표를 세웠지만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5년가 개봉했습니다. 평론가들의 반응은 혹평 일색이었고 심지어 역대 최악의 평론이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제곡은 히트를 쳤지만 영화 자체는 관객들에게 냉담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뮤지컬 디어 위즈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흥행을 예고했죠. 제작비는 무려 2,400만 달러로 당시 뮤지컬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무대 장치도 웅장했고 마이클 잭슨이 출연했으며 400명의 댄서들이 쌍둥이 빌딩 사이의 다리 위에서 춤을 추는 대규모 댄스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 영화는 겨우 하나 3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고 결국 하나 경 40만 달러의 손실을 봤다. 이 실패는 로스에게만 타격을 준 것이 아니었다. 할리우드가 흑인 배우가 출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구실을 제공했다. 로스에게 몰락은 순식간에 그리고 돌이킬 수 없었다. 한때 그녀의 것 같았던 영화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스크린 밖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가슴 아픈 일이 그녀를 덮쳤다. 1968년 2월 4일 마틴 루테어 킹 목사가 암살당했을 때 로스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투나잇 쇼에 출연하여 노래 가사를 바꿔 킹 목사의 말을 기렸습니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1981년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서 킹 목사를 기리는 추모 콘서트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로스는 자신의 글에서 캐타스코스 킹과 제키, 케네디 위대함의 진정한 대가를 알았던 두 여성에 대한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 상실은 로스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목적을 더욱 깊게 했고 남은 생애 동안 그녀의 음악과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레이스와 함께 살아가려 애쓰는 와중에도 그녀 주변에는 비밀과 스캔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스모키 로빈스는 자신과 로스가 1960년대에 비밀리에 사랑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이 클로댓 로저스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로스와의 관계는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당시 83세였던 로빈슨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계를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묘사했고 지금도 로스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로맨스는 함께 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로스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를 끝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로스가 사생활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팬들은 이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로스와 로버트 실버스타인의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마치 동화 같았다. 두 사람은 로스앤젤레스의 한 가게에서 만났다. 로스는 베리 고디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있었고 실버스타인은 로스보다 어리고 사업 경력도 짧았다. 그들은 1971년 1월에 결혼하여 곧 트레이시와 처드니 두 딸을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스의 과거, 특히 고디와의 관계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그녀를 둘러싼 불륜 루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당시 로스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그 아이 론다는 10년 넘게 지속될 비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론다의 은 실버스타인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었다. 13살이 되어서야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친아버지는 베리 고디였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녀가 그를 얼마나 닮았는지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실버스타인의 론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아버지처럼 곁에 있었다. 어쨌든 다이애나 로스의 두 번째 결혼은 처음에는 꿈만 같았다. 1985년 바하마로 휴가를 갔던 다이아에나는 아네스 주니어를 만났다. 그는 1980년대 중반까지 5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소유한 노르웨이의 해운 재벌이자 산악인이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듯했다. 다이아에나는 화려한 디트로이트 슈퍼스타였고 아라는 같은 해 에베레스트 산의 노르웨이 원정대를 이끌었던 거친 모험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다. 두 사람의 은 1986년 2월 1일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스위스 수도원에서 열렸는데 웅장하고 마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공주가 들러리를 섰고 스티비 원더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왕족과 유명 인사들을 포함해 240명이 넘는 하객이 참석했으며 결혼식 비용은 거의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로스 아라는 1980년에, 에반 올라브는 1988년에 태어났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대서양을 넘나드는 생활을 성공적으로 꾸려나갔습니다. 아라는 런던에서 사업을 운영했고 다이애나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그를 내 인생의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화 같은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1999년 초 노르웨이의 한 TV 인터뷰에서 아리는 아무렇지 않게 자신과 다이애나가 별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이혼 소식을 접했다. 전 세계는 그녀가 갑작스럽게 닥친 충격과 굴욕감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항상 특이했다. 그는 런던에, 그녀는 코네티컷에 살았다. 하지만 이번 이혼은 그녀에게 가혹한 시련이었다. 친구들은 이때부터 다이애나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며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리네은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말해줄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공개적인 몰락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배신이 이어졌다. 아라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실이었다. 그 여자는 노르웨이 출신의 모델이자 미혼모인 카밀라 아스트롭이었다. 2000년 7월 카밀라는 아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발표했다. 아기네은 그해 9월에 태어날 예정이었다. 이 소식은 다이애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결혼 생활을 회복할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카밀라 자신도 큰 충격이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아라는 침묵을 지켰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의 불륜 시기와 배신의 심각성만이 모두의 관심사였다. 다이애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겹겹이 일어났습니다. 이혼은 확정되었지만 고통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거의 15년에 걸친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다이애나는 점점 내성적으로 변했고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5월 그녀는 30일간의 재활 프로그램에 입소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모든 행보를 주시했습니다. 2004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라네은 남아프리카에서 등산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비록 이혼한 상태였지만 다이애나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그날이 자신과 아들들에게 너무나 힘든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베오비가 탓대온 결혼식으로 시작된 꿈은 비극과 상실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다이애나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애리조나주 투손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로 법정 허용치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녀의 머그샷은 인터넷에 퍼졌고 경찰은 체포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고 비틀거렸고 음주 측정 검사 중에는 유했다가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알파벳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고 시간도 알지 못했습니다. 배우번은 그녀에게 이틀간의 구금 1년의 보호관찰 그리고 $850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공개적인 구경거리였다. 그녀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세상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보다 앞선 2002년 5월 다이애나는 도움을 받으려 애썼다. 그녀는 말리부에 있는 프라미스 재활센터에 입소했는데 한 달에 $20,000가 들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입소를 강력히 권했지만 그녀는 3주 만의 투어를 위해 센터를 떠났다. 그녀는 8월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재활과 재발의 악순환은 가슴 아팠다. 그녀의 화려함은 더 이상 고통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비극이 닥쳤다. 1996년 6월 22일 다이애나의 오빠 아세오 티보이 로스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살해당했고 시신은 몇 주 동안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비닐봉지로 질식사했다. 참혹한 광경이었다. 아서 아서는 중독과 싸워왔다. 그의 선택은 그를 어두운 길로 이끌었다. 다이애나는 일본 순회 공연 중이어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녀는 딸 트레이시에게 편지를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편지에는 오빠의 선택에 대한 슬픔과 비통함이 담겨 있었다.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상실감과 후회의 무게를 짊어진 채 그녀는 더욱 움츠러들었다. 다이애나의 싸움은 단지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냉혹한 상사라는 평판을 얻었다. 어느 날 그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 직원 전원을 해고했다. 심지어 그중 8명을 험담하는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고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편지는 널리 퍼졌다. 그 사건은 수많은 경력을 망쳤고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983년 전 직원 2명이 그녀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소송은 125만 달러, 다른 소송은 총 20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다른 소송들은 막대한 합의금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다이애나는 금전적인 손실뿐 아니라 명예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999년 MTV VMA에서의 잊을 수 없는 순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이애나는 생방송 도중 릴킴에 드러난 가슴을 장난스럽게 흔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민망해했다. 이 장면은 VMA 역사상 가장 많이 재방송된 순간 중 하나가 되었다. 심지어 메리 제이 블라이즈조차도 이 일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릴킴은 이 장면을 전설적이라고 불렀다. 전 세계는 몇 년 동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다. 2009년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을 때 그의 유언장에는 다이애나가 자녀들의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거절했다. 그녀는 마이클의 조카가 아이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결정을 지지했다. 아이들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에서도 다이애나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보여준다. 스타로서의 명성과 인기 뒤에는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운 상실을 겪고 남들이 감당하기 힘든 내면의 고통과 싸워온 한 여인이 있었다.